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운경과 함께하는 얼스의 얼스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는 계절의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할 정도로 연일 뜨거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생존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일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소개를 직접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 차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1998년도에 제가 기후변화라고 해서 그 당시는 위기라고 안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거를 국제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한 500년 정도 인류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환경운동에 아주 올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시 의원도 했는데, 시의원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시의원을 했고, 또 안산시를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이네요, 벌써. 우와. 네. 아니 그런데 500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큰 그랬습니다.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지금은- 짧을 것 같은 아니, 생각이. 지금은 이제 세계 기상기구의 네. 그 전문가들이 이제 2015년 파리에서 1.5도씨가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인류 멸종의 길로 간다. 이런 이제 것 때문에 1.5도씨로 억제를 하자. 기후 온도 상승을 이렇게 했고, 2018년도에는 유엔 산하의 IPCC라고 이 전문가들이 쫙 모여 있는 공식 기구인데, 여기에서 10년 안에 우리 인류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인류가 멸종한다. 이렇게 이제 또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뉴스에 나왔어요. 세계 기상기구에서 2년 안에 이미 1.5도씨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이 그냥 하루가 어떻게 잘 지내는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20 몇 년 전서부터 이미 미래를 예견해 보시고 안산의 환경 운동을 미리 시작하신 이런 분을 제가 처음 만났던 곳이 한 10여 년 전이었거든요. 상록수역 광장이었어요. 네네, 그때 광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하셨을 것 같은. 특별하더라.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인연이 오래 이어질지 몰랐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후 몇 년 지났을 때인데 상록수역 광장 앞에서 핵발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딸아이랑 같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요. 당시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창수 이사장님이 지나가는 시민인 것처럼 우리 딸아이한테 다가가서 핵발전을 안 하면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해요? 핵발전은 꼭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딸아이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건 아니까 뭐라고 이제 대꾸를 했겠죠.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도 그날 캠페인 끝나기 전까지는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단체 사진을 좀 찍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하면 또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상한 아저씨에 대한 오해는 그때 풀렸습니다. 이상한 아저씨 다시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부러 이제 어린이가 캠페인을 하니까 대견해서 일부러 물어본 것이고요. 실제는 이 핵 발전이 너무 위험하고 그렇죠. 또 후손들한테 못할 짓이죠. 10만 년을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죽으면서 야, 너한테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저거 잘 관리해, 잘못 관리하면 아주 인류 멸종이야 이러면서 그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를 또 물려주고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010년쯤 제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국제 회의도 쫓아다니고 하는데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북극의 얼음이 2100년에 녹는다.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2050년에 녹는다. 또 다시 기사가 나서 2040년에 녹는다. 그러더니 이제 2030년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쯤 되니까 너무 위기감이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나름.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상심이 많았죠. 그런데 또 그쯤에서 뭐 돌파구가 없을까 이러다가 기후 위기 대응은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 국민이 해야 되고 우리 안산으로 따지면 안산 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런데 과연 이게 사람들이 인식이 다 다르니 어떻게 이거를 전 시민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협동조합 방법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2011년부터 준비해서 12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2년 그렇습니다. 지났네요. 12년 차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우리 지금 1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61억이라는 큰 돈을 출자를 해주셨고 조합원이 한 1,650명 정도 됩니다. 그거 갖고 뭐 했냐면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소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알만한 데는 다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의 전당 별관이라든지 그다음 와스타디움 주차 빌딩이라든지 뭐 상록체육관 뭐 중앙도서관 등등 우리가 아는 공공부지에 태양광이 있다면 꽤 많은 것이 이제 전부 안산 시민의 발전 협동조합이 만든 거고 바로 시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주 일이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설치 공사하는 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지금 16분 있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 조합 막 만들어졌을 때 직원이 3분인가 4분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아예 네. 한 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안산시 환경재단에 제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환경재단에서 이제 임시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을 고용해서 실질을 하게 했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시작해서 지금은 16분 이상 있고 또 이제 많은 시민들이 6%라고 하는 고배당을 또 받습니다. 이게 환경이 뭐 돈 갖고 얘기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팔아서 시민한테 이득을 주고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근데 그래야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표죠. 문경, 우리가 송신기를 세우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그렇죠. 모으는데 너무나 힘이 너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이슈가 되니까 61억 1억. 네. 정도 되는 그리고 1,600여 명의 조합원을 제 모을 입장에서 수가. 너무 부럽네요. 네. 또 단원 FM도 햇빛발전 협동조합만큼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 가지고 시민한테 다가서면 곧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입니다, 꿈.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운경이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그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산시에도 다른 여러 여타의 뭐 아이컵 같이 그런 식품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 한참 또 할 때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 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민 햇빛 발전 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를 시민들의 힘으로 짓는 거, 또 공사하는 거, 유지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지금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민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전 세계인이 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산에 있는 많은 그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모두 태양광을 깔아야 돼요. 그게 그냥 당위적인 게 아니고요.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위적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전이 지금 빚이 200조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만들어 쓴다. 그것도 깨끗한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 쓴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그래서 전 시민들 지붕의 옥상에 태양광을 했는데 그건 또 누가 공사를 할 거고. 또 우리가 정수기 하나만 해도 필터 바꾸느냐고 관리인이 있는데 이 30년 쓰는 태양광 설비를 누가 유지 관리를 해주느냐. 바로 이런 걸 협동조합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미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핵발전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쿠시마나 스리마일 아니면은 체르노빌 같이 그 핵폭발 사고로 인해서 정말 거의 재앙과 같은 그런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10만 년간은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정말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면서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이제 조합에서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이게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패널이 너무너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공장을 정부가 지었고요. YTN 뉴스에 가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부 다 자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광 패널은 아주 미량의 납 정도지 뭐 대부분 다 고체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 강화유리라든가 비싼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폴리실리콘으로 된 그런 뭐 셀이라든가 이런 거라서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고 또 고장이 나지 않았으면 30년 쓰고도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다 어떻게 뒤처리하냐 이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자파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개심사라는 곳에 이제 친구랑 놀러 갔는데 개심사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큰 저수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문경도 가보시지 않았어요?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새빨간 글씨로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전자파 때문에 다 죽는다 뭐 이런 그런 글귀였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송전탑이면 하고 어떡해. 그러니까 송전탑 어쩔 맞아요, 것이야. 맞아요. 네.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이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전자파 같은 거는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전기에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송전 철탑에 흐르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압입니다. 74만 5천 볼트.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 220볼트잖아요. 34만 5천,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15만 4천 볼트 이렇게 큰 아주 초고압 이런 게 이제 송전선로기 때문에 그 밑에는 전자파가 있는 게 맞습니다. 교류기 때문에요. 1초에 60번의 파장이 있습니다. 근데 직류 건전지 앞에 톡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고 민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또 차 배터리 본네트를 열면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습니다. 이건 직류입니다. 그래서 파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과학적으로 없는 걸 가지고 전자파 얘기를 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했던 겁니다. 아까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상식을 장착하지 못해갖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워야겠네요. 제가 배워야겠어요. 몇 년 전에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취재를 온 적이 있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 온다고 하길래 상록수 체육관 그쪽을 갔는데 전자파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밀었더니 제 핸드폰에서 그 나오는 그 전자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발전 설비 있는 그쪽에서 그 전자파를 측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별 차이가 없었나? 그랬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전자파는 자연 상태에서도 전자파가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죠. 그렇죠. 태양광 패널,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 패널 밑에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자연 상태의 전자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럼 전자파가 있냐 하면 인버터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인버터에 있는 전자파는 우리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이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게 아까 교류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 중에는 전기파, 자기파 그러거든요. 네. 자기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파는 거리가 요만큼만 떨어져도 이런 정도 미량은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 밑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전자파에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얼스의 얼스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정확히 아셨죠? 네, 직류와 교류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 같은 저희 그런 초등학교 때 시간이지만 배우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저희가 진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따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전자파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언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네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팩트 상식인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JTBC 같은 데서도 팩트 체크한 게 다 있고요. 있긴 네.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게 좀 문제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는 뭐 산사태를 유발한다. 이거야 이제 산에는 이제 태양광을 못 하도록 거의 제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산사태가 나지 않는 완만한 구릉지대 같은데 나무가 없는 곳은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논밭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이 하면 농지가 없어지지 않냐.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논밭에는 웬만하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면서 태양광 농사도 같이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작물 식량 농사도 지면서 에너지 농사도 지는 영농용 태양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송이버섯도 아니고 표고버섯도 아닌 송고버섯이라는 있어요. 것을 네. 그 태양광 위에. 패널 아래에서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 제가 샀거든요. 네네. 사서 엄마한테 안겨드렸어요.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저는 어느 도시 지나가다는 모르겠는데 그 인삼밭인지 더덕밭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까만 거 씌워놓은 거 보면은 인삼이나 뭐 그건 그런 인삼밭입니다. 종류잖아요. 네. 예, 그 위에 태양광 패널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논산인가 뭐 그쯤. 네, 이제 보통은 저 영월 같은 데 가면은 그 밭인데 산마늘 농사를 집니다. 산마늘. 그러니까 이제 음지식물이라고 해죠. 이게 이 식물이 햇빛에 그 필요로 하는 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게 벼농사예요. 우리 벼농사, 쌀을 생산하는. 근데 이 벼농사에서도 영농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사이로 많이 띄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꽤 오래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영농이 왜 필요하면 국토가 좁잖아요. 국토가 너무 좁은데 산엔 갈 수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산사태 위험이 있고 나무를 또 손상시키는 건 환경에 좋지도 않고. 그렇죠. 탄소 중립으로 네, 가는 그래서, 걸 막는 거죠. 네. 옥상이나 이런 데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유휴부지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용도를 그대로 쓰는 거죠. 우리 지금 해안로에 가면 자전거 도로에 우리 조합이 태양광을 해놨는데 그 밑에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 설치된 게? 네, 한 2년 아직 그쯤 된 것 같아요. 네.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게 주인이 막 광분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너무 좋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그곳을 못 지나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눈이나 비도 막아줄 수 있고 그럼요. 거기다가 또 깨끗한 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일석삼조 사조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높이 올려서 이 전망도 좋습니다. 예.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창수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목이 컬컬하셔요. 우리 잠시 물 마시는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샤라랄라랄랄라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쏟아져 내린 도시의 밤으로 쏟아져 내린 눈물 그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 자라버렸고 쏟아져 내린 별빛 사이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 자라버렸고 쏟아져 내린 도시의 밤으로 쏟아져 내린 눈물 그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 자라버렸고 쏟아져 내린 별빛 사이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우리가 좀 전에 논밭 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물가가 높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농산물. 그렇죠. 그 중에서도 농산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시댁을 다녀왔는데 과일을 좀 사다 드리려고 슈퍼를 갔거든요. 정읍이거든요. 갔는데 세상에 참외? 참외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4만 얼마더라고요. 그리고
사과 3알 묶어놓고 18,000원이 넘어요. 도대체 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때에 너무 불안하거든요. 우리 정말 식량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식량 위기가 온다는 게 과학자들 또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석학이 최재천 교수님, 그분도 이제 좀만 몇 년 안에 달러를 자루를 한 자루를 들고 가도 쌀 1kg를 못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어떤 나라였죠? 그 술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갔는데 달걀 몇 줄. 그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겠네. 그렇죠. 그런 지금, 얘기가 네. 현실화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쌀이 남는다는데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죠. 쌀 수입하죠, 우리. 하지요. 국제무역 때문에 WTO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입도 한편에서 하고 한편에서 쌀이 남죠. 근데 쌀이 남는 이유는 다른 걸 많이 먹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죠. 각종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밀가루로 하는 거, 뭐 옥수수로 하는 거 등등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입을 못하면 식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식량이라는 건 특성상 100이 있는데 1만 부족해도 그건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굶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절대량이 부족하면 정말 아사가 오는 건데 지금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 사과 같은 것도 작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만 작황이 안 좋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더욱이나 우리나라 농지가 뭐 이것저것 이유로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가급적 농지를 잘 보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농사와 식량 농사를 같이 짓자 그런 거는 농지를 보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농사 그리고 우리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게 서로 기후 위기, 연결되어 그쵸? 있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전 세계적인 이 에너지 전환 추세 또 저희가 제일 기억하고 있는 건 독일의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거 얘기 전에 이제 그 얘기도 아까 물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하죠. 뭐 핵발전소 좋아요. 관련한 네네네. 거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건 추정입니다.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이거 예측하는 그런 조사 기관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태양광을 얼마나 보급을 했냐. 300기가와트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좀 기가 이러면 그런데 100만 킬로를 1기가라고 해요. 원전 한 기를 그냥 통상 100만 킬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전 300개 이상 분량이 작년에 태양광 발전소가 신규로 설치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가 원전도 있고 석탄 화력도 있고 가스 발전도 있고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 풍력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50%가 훌쩍 넘었습니다. 50%. 영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 6%, 7% 고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인류 멸종을 경고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리백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공장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세금 관세 세게 물릴 거야. 아니면 너네 거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리백 운동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으면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수출이 안 그러니까 되죠. 물건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를 사서 쓸 곳이 없다라는 게 기업의 큰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 가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 그래서 일례로 미국의 IRA 법이라고 거기 재생에너지 많이 보급하는 그런 지원금을 많이 주는 법이거든요. 근데 한화 큐셀, 한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나그룹의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데 한국의 진천하고 음성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감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합니다. 왜요? 국내에 태양광 보급이 안 되니까 생산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에너지로 만든 물건밖에 못 만드니 외국에서 사가지 않아서라는 그런 논리인 건가요? 하나가 그런 거는 국내의 태양광 보급이 잘 안 되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안 되니까 소비가 줄으니까 자기네가 내수가 안 돼서 내수를 줄이느냐고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기아차라든가 수출 기업들은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화호에 조력발전소 있잖아요. 있죠. 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네. 그 조력발전소에 나온 전기를 삼성전자가 사기로 했어요. 아, 수출하려고. 그나마 그게 그런데 그거 갖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필요로 되- 하는 택도 거예요. 없는 거죠. 아예 양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이 앞서서 태양광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전국에 그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100여 개가 넘잖아요. 네, 그리고 120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리고 네. 또 기업은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길이 막혔으니까 기업도 더 열심히 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업들은 목소리 못 냅니다. 요즘 왜 그럴까요? 정부가 무서운 거죠. 아이고 그리고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리100 이 시민사회단체 조금만 활동하면 다 들어봤을 법한 것들을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사태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저 우리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때는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총선 때도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뭐 대선 때는 좀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알았으면 공부해야죠. 알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먹거리 수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도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못하면 일자리도 없어져 모든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필수인 네. 겁니다. 결국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면 한국은 고용도 절벽이 되는 거고 경제도 절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안산시다 그러면 안산시에 시내에 지붕이 많잖아요. 촘촘히 있는 지붕에라도 태양광을 싹 설치해서 내가 쓰는 전기를 일부 쓰고 나머지는 팔면 된다. 그거를. 그리고 그걸 팔 수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바로 그럴 때 정부가나 경기도나 안산시가 나서서 할부금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주 저리로. 그러면 나는 내 돈 안 들이고도 태양광을 올리면 그것으로 빚도 갚고 이자도 내지만 또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고 또 나한테 수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게 바로 일석백조의 좋은 일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만 2년 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녹색 금융을 만들어 달라 제도적으로 그리고 옥상 태양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좀 규제를 풀어 달라 이런 취지의 서명 운동을 엄청 추울 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가 이제 녹색금융을 이제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금융을 지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옥상을 갖고 있는 뭐 기업이든 또 가정주택이든 이런 데 하고자 하면 누구나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요. 이게 안전한 투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태양광에 대출하는 거는 안전 투자에 해당되거든요. 몇 년 전에 지인이 그 시골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한테 이제 외부에서 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그 마당인가 어디에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알고 보니 그게 무슨 캐피탈 이런 데를 끼고 되게 고리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발전 설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에너지 생산되는 것이 그 댁 어르신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금융업자 캐피탈로 이제 이자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시골에서 영업을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할 때 자기들이 그 대출 상품을 가져와서 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하니 뭘 하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혹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태양광이 좀 절차가 복잡해요 설치하는 게 그래갖고 뭐 분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택 분양하듯이 태양광 발전소도 분양하거든요. 근데 미리 땅을 사놨으니 여기다 개발을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주시오 했는데 개발이 안 된 거죠. 인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그럼 돈 다 써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기들이 어쩌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소문이 난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옛날에 태양광 발전소 한 분들은 굉장히 소득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적자 났다고 막 이런 게 너무 번져가지고 태양광 하지 마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안 좋은 것은 정말 뭐 20배, 금방 30배 퍼져버리고 좋은 뉴스는 너무 천천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에너지의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핵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는 전기가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랬더니 미국 정부는 2025년 기준이고 영국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했지만 제일 비싼 게 석탄 화력, 그다음 비싼 게 원전이었어요. 가격만 놓고 따지면. 그리고 그다음 비싼 게 가스 발전소. 그리고 이제 싼 거 두 개가 있는데 그다음이 태양광 풍력이 제일 쌌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옛날에 정부 돈으로 다 지었어요. 짓는 값은 빼고 그다음에 우라늄 연료봉 사온 거하고 운영비만 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준위 폐기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 10만 년간은. 네. 네. 이거를 물속에 그냥 저장해 둔 거예요. 이게 처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핵폐기물 이건 처리.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중저준위 뭐 이런 폐기물이라는 게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 그다음 사고 위험에 대비한 안전 장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정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 싸진 거지 이게 선진국 기준으로 가면 엄청 비싸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식탁에다 수리탄을 하나 딱 놓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겠냐? 아유 안전핀만 안 뽑으면 안 터져.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그걸 아기가 잘못 건드리거나 강아지가 물고 가다가 안전핀이 뽑히면 터지겠죠. 그럼 몰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례가 체르노빌입니다. 구소련 당시에 체르노빌은 4년밖에 안 된 원전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후쿠시마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진과 해일 속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터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비싼 에너지가 됐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핵발전소를 짓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야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비용이 최소 10조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도 10조 원. 근데요. 태양광이 만약에 부지가 있다는 전제로 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10조 갖고 설치를 하면요. 많게는 1000만 킬로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언뜻 계산해봐도 이게 훨씬 싸고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또 1000만 킬로와트면 10기가 네, 맞습니다. 되는 거죠? 아까 1기가가 100만 킬로라 네네. 했잖아요. 그럼 원전은 1기가가 보통 통상 100만 킬로로 보는데 물론 우리나라 원전은 일부러 키워서 140만 막 이렇게 가지만 어찌 됐든 100만 킬로 기준으로 10조가 든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하면 1000만 킬로를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5배로 치거든요. 우리가 석탄이나 원전이 태양광보다 같은 용량이면 5배 많이 생산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20시간 그냥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24시간 돌리는데 24시간 돌리는데 이 12달 중에 10달만 발전을 하고 2달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일로 환산하면 계산해서. 20시간이다. 태양광은 4시간 발전합니다. 3.5에서 4시간.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5배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는 100만 킬로인데 이거 1000만 킬로면 어떤 게 더 쌉니까? 딱 봐도.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사후 연료를 넣지 않아도 전기가 나와요. 그게 당연히 싸지 연료 넣는 것보다. 안 그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햇빛만 쪼이면 설치만 하면 햇빛만 쪼이면 나오는 거고. 그렇죠. 햇빛은 태양에서 거저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좋은 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고. 장점만 있습니다, 실제로. 와. 그러니까 태양광이 훨씬 싸다.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나 아랍 같은 데 가서 태양광을 일조량이 좋은 데로 가면요. 엄청난. 4시간이 아니고 네. 10시간 했네. 10시간. 똑같은 설비를 해놓고 발전을. 거기는 너무너무 싸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지금 두바이나 이런 그렇죠. 산유국들이요.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깝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나간다는 걸 더 잘 알고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그 오일머니를 가지고 태양광을 어마어마하게 깔고 그걸로 이제 뭐 수소나 암모니아 생산해서 또 무역을 하려고 하고 에너지 수출을 에너지 하려고 하고. 전환을 그들도 꿈꾸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좀 전문 분야긴 하지만 그런 아주 싸게 생산하는 위치에 있는 그 나라들은 태양광을 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로 수소나 암모니아까지 생산해서 판다. 굉장히 현명한 지도자를 둔 그런 우리도 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다못해 왜 유튜브에 보면 3프로 TV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거 정보 많이 나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꿀팁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포기 못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 가끔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좀 비상식적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알리백에도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지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재생에너지나 원전이 정쟁의 수단이 됐다,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 왜냐하면 원전은 가장 비싸고 가장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는 벌써 2022년에 전체를 다 껐는데 독일도 옛날에 한창 에너지난이 있을 때는 원전을 다시 재가동 아니죠 늘려서 수명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후쿠시마가 터지니까 이건 아깝지만 꺼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다 껐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나라들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수명이 많이 남았는데도 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명이 다 된 걸 또 연장해서 쓰려고 해요. 지금. 그런 그럼- 위험을 도대체 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동차도 오래된 자동차가 고장이 잦잖아요. 근데 원전을 수명을 연장해 쓰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나한테 이익이니 너한테 이익이니 이런 거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생명에 듭니다. 관한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대안이 있는데 네. 그걸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전을 수명이 끝난 거는 폐쇄를 하고 미리 준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서 에너지 대란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가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정쟁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지금 가짜 뉴스가 돌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그러면 이제 그 핵발전소를 모두
없앴잖아요. 네네. 이제 더 이상 가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이 어떤 산업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블랙아웃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독일이 이제 좀 우리하고 다른 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섬나라 같잖아요. 육지는 북한이 딱 막혀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선이 다른 나라하고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럽은 나라와 나라 간에 전기를 사고 팝니다. 그러나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섬나라죠. 안 그래요. 섬나라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거기는 이미 거기도 재생에너지 50% 이상 보급을 했고 독일도 그랬습니다. 그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난리 일어났잖아요. 났죠. 네. 그런데도 그걸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아주 그 실용적이어서 하다 우리 왜 미니 태양광 있죠. 아파트 베란다에 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깔았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 깔면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깔아가지고 웬만한 고속도로에는 다 있다고 들었. 고속도로 네. 뭐 사면 같은 데도 되지만 이제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도 많이. 아, 너무 큰 부러움을 안으면서 이 부러움을 잠시 노래 한 곡으로 희석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런 걸로 삶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화력발전소 있는데 충남. 예, 충남 그 노동자분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 화력발전소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걸 그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걸기대회를 하시는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너무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햇빛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네,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원전, 화력 발전소, 특히 화력 중에 석탄과 가스, 대형 발전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죠. 얼핏 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이 이제 뭐 100조도 넘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전력거래소, 한전 등등등 이런 데들 또 발전 생산하는 발전사들 이런 데들만 먹고 사는 거죠. 나머지는 국민들은 전기를 사서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태양광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각 집집마다 전부 태양광 옥상에 전부 태양광을 하고 공장 지붕마다 다 하고 또 우리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협동조합의 목표가 2030년에 300만 조합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요 다 수입이 골고루 나눠집니다.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그게 일자리라 그래서 꼭 하루 종일 일해야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소득이 일자리죠. 맞아요. 우리가 요새는 6% 배당금을 받는 것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일자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분산형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태양광이 일자리는 수해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작년쯤 됐는데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박사님이 저하고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안산햇빛에 찾아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가가 한 100만 가구쯤 된대요. 그러면 농촌에 어른들이 많은데 그 영농용 태양광이 돼서 100만 개의 발전소를 지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 경제가 훨훨 사는 겁니다. 100kW짜리 하나만 설치를 해도 매출로 따지면 한 연간 2,500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원리금 우리가 대출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리로. 그럼 월급 나도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은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의 어르신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받는 뭐 노령연금 거의 뭐 4배, 5배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런 소득을 얻는 노령연금이 거네요. 한 30만 원. 그래서 농촌이 오히려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오히려 돈이 있는 쪽에 사람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처럼 60 넘은 사람은 농촌 가서 살지.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예. 이쯤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쭉 이제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태양광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더 낫고 일자리 창출로도 훨씬 국민들한테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산 속도가 이렇게 더딘 거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선은 첫째는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추적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협동조합이 아까 120개 정도가 전국에 있고 조합원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바닥에서 열심히 해도 수공업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언론이 많이 보도해주고 이렇게 갔을 때 확산이 빨리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통은 뭐 찬반 이런 게 되면 뭘 한 가지를 하면 나쁜 것도 있잖아요. 많이 뭐 개발을 하면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뭐 돈이 되면 또 뭐 환경 오염이 돼서 네. 우리가 뭐 건강이 나빠지다 이럴 수 있는데 이 태양광은 환경적으로도 좋은 거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고
개인 소득에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홍보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그동안에 가짜 뉴스로 정쟁의 수단으로 주제를 정쟁의 주제가 됐잖아요, 이게. 네. 그래 놓으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인식이 갖는 경우가 바뀌지 않는. 많아요. 네. 근데 그럼 요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그래서 네. 홍보가 많이 되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뿐이죠. 그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그 발전 그 수익금으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공헌을 많이 하시는데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네, 네, 자랑을 먼저 네. 해주시고 그 사회공헌을 하실 때 이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홍보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더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도 생기네요. 네, 일단은 저희 조합이 작년에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배당을 준 게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올해 우리가 공익사업 예산을 세운 게 7,500만 원인데 그거 외에도 교육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공적인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는 6% 배당을 드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는 공익 후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리가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조합들이 전국에 많아지고 간다면 굉장히 사회가 푸근해지고 활발하게 이 사회 정의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정의로운 전환 부분은 이제 발전 노동자들, 화력 발전이나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그걸 안 하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발전사나 한전 쪽은요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해야 산다는 걸 알아요. 시민, 그 지역 주민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이득을 줘야 되고 주민들의 그 이득을 준다는 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다면 서로 윈윈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같은 이런 조합이 지역 안에서 예전에 풀뿌리 환경운동 하듯이 이렇게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조합에 사례를 듣고 아이디어를 들으려고 왔는데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없겠냐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곳이 있잖아요. 많죠. 네.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의 발전소 진 데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는 뭐 여주시 같은 데가 마을 단위로 많이 했고요. 또 여주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서 1000kW까지 아주 큰 발전소를 줘가지고 협동조합을 56가구인데 그런 마을도 생기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얼스얼스를 진행하면서 되게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이렇게 짧다고? 세상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햇빛 발전에 관련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찾아볼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수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도 아리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떡하지? 그럼 베란다에 태양광을 달 수 있고 아파트 옥상에 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산햇빛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주시면 고율의 배당도 받고 알리백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멸종을 막기 위한 좀 무겁죠 그런 말하면. 그러나 우리 후손들 자식들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멸종만은 막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협동조합에 가입을 많이 좀 해줄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우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신 이창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더 많은 조합원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안산시가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 큰 역할 기대하면서 오늘 얼스의 얼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